헤럴드는 런던에 있었다. 남부 해안을 지키고 있었다. 기욤을 기다리며. 그런데 북쪽에서 소식이 날아왔다. 하랄이 침공했다. 요크가 위험하다. 풀포드에서 대패했다. 헤럴드의 선택은 빨랐다. 즉시 북쪽으로. 그는 민병대를 다시 소집했다. 가능한 모든 병력을. 그리고 9월 19일 런던을 출발했다. 목표는 요크. 거리는 320km. 중세의 도로, 흙길, 비가 내리면 진흙탕. 보통은 이 거리를 일주일 정도 걸려간다. 하지만 헤럴드에게는 시간이 없었다. 그는 군대를 몰아붙였다. 하루에 80km씩.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병사들은 비틀거렸다. 발에 물집이 생겼다. 갑옷이 무거웠다. 무기가 무거웠다. 하지만 헤럴드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앞서 걸었다. 왕이 걷는다면 병사들도 따라올 것이다. 타다빙턴에 도착했다. 요크 남쪽. 9월 24일. 4일 만에 320km를 달려왔다. 믿기 어려운 속도였다. 병사들은 기진맥진했다. 하지만 헤럴드는 그들에게 하룻밤만 쉬게 했다. 단 하룻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다시 출발했다. 9월 25일 새벽 헤럴드의 군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조용히, 비밀리에. 하랄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영국 왕이 이미 이렇게 가까이 왔다는 것을. 헤럴드의 정찰병들이 앞서갔다. 그리고 보고했다. 스탠퍼드 브리지에 적군이 있습니다. 다리 양쪽에. 하지만 그들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갑옷도 입지 않았습니다. 헤럴드의 눈이 빛났다. 기회였다. 그는 명령을 내렸다. 전속력으로 진군하라. 적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지 마라. 군대가 달렸다. 지친 다리로. 무거운 갑옷을 입고. 하지만 그들은 달렸다. 왜냐하면 승리가 보였으니까. 정오 무렵 바이킹의 전초병력이 적을 발견했다. 언덕 너머에서 깃발들 수천 명. 그리고 그 선두에는 잉글랜드의 황금용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다. 왕의 깃발. 헤럴드가 왔다. 바이킹들은 경악했다. 어떻게? 왜? 이렇게 빨리? 전령이 달려갔다. 강 건너편으로. 하랄에게. 적군입니다. 영국군이 왔습니다. 수천 명. 하랄은 믿을 수 없었다. 처음에는. 하지만 곧 그는 깨달았다. 이것은 곡물을 가져온 대표단이 아니다. 이것은 군대단. 그리고 전투가 시작될 것이다. 하랄은 즉시 명령을 내렸다. 갑옷을 입어라. 무기를 들어라. 대열을 형성하라. 하지만 혼란이 있었다. 많은 전사들이 갑옷을 벗어놓았다. 날씨가 더웠으니까. 일부는 심지어 배에 갑옷을 두고 왔다. 리컬에 16km 떨어진 곳에. 토스티그가 제안했다. 우리 배로 돌아갑시다. 갑옷을 가져옵시다. 그리고 제대로 준비된 상태로 싸웁시다. 하지만 하랄은 거절했다. 그는 자랑스러운 전사였다. 바이킹의 왕. 그는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전략적으로 후퇴하는 것조차. 아니다. 우리는 여기서 싸운다. 지금 당장. 하랄은 자신의 전사들을 강 동쪽에 집결시켰다. 방패벽을 형성했다. 스베인 외인, 방패뱀, 바이킹의 고전적 전술. 전사들이 총총히 서서 방패를 겹친다. 창이 앞으로. 도끼가 준비되어. 중앙에는 하랄 자신이 있었다. 거대한 남자. 전설에 따르면 7피트가 넘었다. 약 213cm. 그의 깃발 란드베테르. 토지 황폐자가 바람에 펄럭였다. 헤럴드의 군대가 언덕을 내려왔다. 그들도 피곤했다. 나흘간 강행군을 했으니까. 하지만 그들에게는 이점이 있었다. 완전한 갑옷, 준비된 무기,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움의 효과. 바이킹은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바이킹과 영국군 사이에는 장애물이 있었다. 더웬트강, 그리고 좁은 나무다리. 전설이 여기서 시작된다. 앵글로색슨 연대기는 기록한다. 다리에 한 명의 노르웨이 전사가 섰다고. 거대한 남자, 도끼를 든. 그는 혼자서 다리를 지켰다. 영국 병사들이 다리를 건너려 했다. 하지만 그 바이킹은 그들을 막았다. 도끼를 휘둘렀다. 첫 번째 영국인이 쓰러졌다. 두 번째도, 세 번째도. 한 명씩만 다리를 건널 수 있었다. 좁았으니까. 그리고 그 한 명은 거인의 도끼에 쓰러졌다. 전설은 말한다. 그가 40명을 죽였다고. 헤럴드의 지휘관들은 당황했다. 어떻게 이 한 사람을 막을 것인가? 군대가 멈췄다.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바이킹의 본대는 준비할 시간을 얻었다. 마침내 한 영국 병사가 아이디어를 냈다. 그는 통나무배를 찾았다. 다리 아래로 노를 저어갔다. 조용히, 아무도 보지 못하게. 그리고 다리 밑에서 위를 올려다보았다. 나무 판자들 사이로 거인의 다리 보였다. 병사는 창을 들어 올렸다. 판자 사이로 찔렀다. 위로.
거인이 비명을 질렀다. 창이 그를 관통했다. 아래에서 위로. 그는 쓰러졌다. 다리 위로. 피가 흘렀다. 강으로. 이제 길이 열렸다. 영국군이 쇄도했다. 다리를 건넜다. 수백 명이, 수천 명이 강 동쪽으로 바이킹의 방패벽과 충돌했다. 금속이 금속과 부딪혔다. 함성이 터졌다. 피가 튀었다. 스탠퍼드 브리지 전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바이킹이 잘 버텼다. 방패벽은 강했다. 경험 많은 전사들, 그들은 평생을 전투로 살아왔다. 하랄 하르드라다는 중앙에서 싸웠다. 거대한 양손 도끼를 휘둘렀다. 그의 주변에서 영국인들이 쓰러졌다. 하지만 영국군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들의 왕이 함께 싸우고 있었다. 헤럴드도 전선에 있었다. 그의 하우스칼, 정의 근위대와 함께. 시간이 흘렀다. 1시간, 2시간. 태양이 서쪽으로 기울었다. 바이킹의 전선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갑옷이 없는 전사들이 먼저 쓰러졌다. 화살이 그들을 찾아냈다. 창이 관통했다. 방패벽에 틈이 생겼다. 바로 그때였다. 화살 하나가 날아왔다. 높은 곳에서 포물선을 그리며, 그리고 하랄 하르드라다의 목을 관통했다. 정확히 갑옷과 투구 사이, 보호받지 못하는 곳. 하랄은 비틀거렸다. 손이 목으로 갔다. 피가 쏟아졌다. 그는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쓰러졌다. 바이킹의 왕이 죽었다. 란드베트르 깃발이 흔들렸다. 주변의 전사들이 경악했다. 왕이 쓰러졌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토스티그가 외쳤다. 물러서지 마라. 나를 따르라. 그는 하랄의 깃발을 집어들었다. 전투를 계속했다. 그는 용감했다. 배신자였지만 비겁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전세는 기울었다. 하랄의 죽음이 바이킹의 사기를 꺾었다. 방패벽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영국군이 밀고 들어왔다. 바이킹들은 후퇴했다. 처음에는 질서 있게, 하지만 곧 혼란으로. 도망치는 자들이 생겼다. 배를 향해, 리커를 향해. 토스티그는 끝까지 싸웠다. 그는 알고 있었다. 한국은 없다고. 혐은 그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배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싸웠다. 창과 검과 도끼에 맞서. 그리고 마침내 그도 쓰러졌다. 헤럴드의 동생, 한때 노선부리아의 백작, 이제 반역자의 시체. 전투는 계속되었다. 오후 내내 바이킹들은 달아났다. 영국군이 추격했다. 강 너머로 들판을 가로질러 많은 바이킹들이 갑옷도 없이 달렸다. 지쳐 쓰러졌다. 영국 기병이 그들을 추격했다. 베었다. 창으로 찔렀다. 리컬의 배에 있던 바이킹 증원군이 도착했다. 너무 늦었다. 하지만 그들은 싸웠다. 후퇴하는 동료들을 엄호하려고. 그들 중 일부는 배까지 도착했다. 노를 저었다. 도망쳤다. 하지만 대부분은 잉글랜드 땅에 남았다. 영원히 죽은 채로. 해가 지기 시작했다. 전장은 조용해졌다. 시체들만이 남았다. 수천 구의 시체. 하랄 하르드라다, 토스티그, 그리고 이름 없는 바이킹 전사들. 더웬트 강은 붉게 물들었다. 피로. 다리는 부서졌다. 전투의 격렬함으로. 헤럴드는 전장을 걸었다. 그의 갑옷은 피로 얼룩졌다. 적의 피, 아군의 피. 그는 토스티그의 시체를 찾았다. 한참을 내려다보았다. 동생, 한때 가장 가까운 가족, 이제 적, 이제 죽었다. 헤럴드의 얼굴에 어떤 감정이 지나갔을까? 슬픔, 후회, 안도. 역사는 말해주지 않는다. 승리였다. 완전한 승리. 300척의 바이킹 배 중 겨우 24척만이 노르웨이로 돌아갔다. 수천 명의 전사 중 몇백 명만 살아남았다. 하랄 하르드라다, 가혹한 통치자, 전설적인 바이킹 왕이 죽었다. 바이킹 시대의 마지막 위대한 침공이 끝났다. 헤럴드는 하루를 쉬었다. 단 하루. 부상자를 돌보았다. 죽은 자를 묻었다. 승리를 축하했다. 그는 잉글랜드를 구했다. 북쪽의 위협을 제거했다. 이제 남쪽을 걱정할 차례였다. 기움은 아직 오지 않았다. 아마도 올해는 오지 않을 것이다. 항해 시즌이 거의 끝났으니까. 하지만 바로 그날 저녁 9월 25일 승리의 축제가 한창일 때 전령이 도착했다. 남쪽에서 말을 몰아 달려온 전령. 그는 헤럴드 앞에 무릎을 꿇었다. 숨이 가빴다. 폐하, 노르만인들이 침공했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헤럴드는 얼어붙었다. 무엇이라고? 노르만인들이 상륙했습니다. 서섹스에, 페븐시에. 9월 28일. 아니, 실수했습니다. 29... 아니... 전령이 혼란스러워했다. 날짜를 세는 것이 힘들었다. 빠르게 달려왔으니까. 헤럴드가 물었다. 언제 상륙했는가? 4일 전입니다, 폐하.
9월 28일 해럴드의 얼굴이 굳었다. 4일 전 자신이 스tam퍼드 브리지로 행군하는 동안, 북쪽에서 바이킹과 싸우는 동안 기욤이 남쪽에 상륙했다. 해럴드는 돌아섰다. 그의 지휘관들을 보았다. 지친 얼굴들, 부상당한 몸들, 방금 막 엄청난 전투를 치렀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전투가 기다리고 있다. 더 중요한 전투가. 그는 명령을 내렸다. 군대를 준비시켜라. 우리는 남쪽으로 간다. 장군들이 항의했다. 폐하, 병사들이 지쳤습니다. 휴식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없다. 기욤이 매일 더 강해진다. 우리는 즉시 가야 한다. 하지만 폐하, 명령이다. 해럴드는 알고 있었다.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는 것을. 병사들은 지쳤다. 북쪽에서의 전투로, 320km 행군으로 많은 이들이 부상당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기욤을 남쪽에서 강화되도록 놔둘 수 없었다. 그래서 9월 27일 해럴드의 군대는 다시 출발했다. 남쪽으로, 런던으로, 그리고 거기서 더 남쪽으로 또 다른 320km. 이번에는 더 힘들었다. 병사들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 하지만 그들은 따라갔다. 왕이 이끌었으니까. 자, 이제 우리는 시간을 조금 되돌려야 한다. 기욤에게로. 그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그가 어떻게 준비했는가? 그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1066년 초 기욤은 침공을 결정했다. 하지만 준비에는 시간이 걸렸다. 많은 시간이. 먼저 함대가 필요했다. 수백 척의 배. 노르망디에는 그만큼의 배가 없었다. 그래서 건조해야 했다. 기욤은 노르망디 전역에 명령을 내렸다. 모든 조선소가 일했다. 모든 목수가 숲에서 나무를 벌채했다. 참나무, 소나무, 배의 뼈대를 만들었다. 판자를 깎았다. 못을 박았다. 돛을 짰다. 밧줄을 꼬았다. 수개월의 작업이었다. 동시에 기욤은 군대를 모았다. 하지만 노르망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잉글랜드는 크고 부유했다. 강력한 군대가 있었다. 더 많은 병사가 필요했다. 그래서 기욤은 모병을 시작했다. 유럽 전역에서. 브르타뉴에서 전사들이 왔다. 플랑드르에서, 프랑스에서, 심지어 이탈리아에서도. 왜 그들이 왔을까? 돈 때문이었다. 땅 때문이었다. 기욤은 약속했다. 승리하면 잉글랜드의 땅을 나눠주겠다고, 부를 나눠주겠다고. 이것은 매력적인 제안이었다. 특히 차남, 삼남들에게. 그들은 집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었으니까. 또한 기욤에게는 교황의 축복이 있었다. 이것도 중요했다. 많은 이들이 종교적 이유로 왔다. 그들은 이것을 성전이라 생각했다. 해럴드는 맹세를 깬 배신자라고, 그를 처벌하는 것은 신의 뜻이라고. 여름 내내 준비가 계속되었다. 수천 명의 병사가 모였다. 수백 척의 배가 건조되었다. 무기가 준비되었다. 갑옷이, 식량이, 말들도. 기욤은 기병을 데려가려 했다. 수백 마리의 말. 배에 말을 싣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특수 설계가 필요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바람이었다. 해협을 건너려면 남풍이 필요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부는 바람. 하지만 여름 내내 바람이 반대로 불었다. 북풍이. 기욤의 함대는 디불시르메르에 갇혔다. 강 어귀에 기다렸다. 1주에, 2주에, 3주에. 병사들은 불안해졌다. 보급품이 소진되었다. 사기가 떨어졌다. 일부는 떠나고 싶어 했다. 이것은 신의 뜻이 아닐까? 바람이 막는 것은 신이 막는 것이 아닐까? 기욤은 그들을 붙잡았다. 약속했다. 기도했다. 성 발레리의 유물을 가져왔다. 행렬을 이끌었다. 축복을 구했다. 그리고 마침내 9월 27일 바람이 바뀌었다. 남풍이 불기 시작했다. 부드럽게. 하지만 확실하게. 기욤은 즉시 명령을 내렸다. 배에 타라. 우리는 출항한다. 수천 명의 병사가 배에 올랐다. 말들도, 무기들도, 식량들도. 저녁 무렵 함대가 출항했다. 수백 척의 배. 정확한 숫자는 논쟁거리다. 700척이라고도 한다. 3000척이라고도 한다. 아마도 600에서 700척 정도였을 것이다. 그리고 약 7000명의 병사, 기병 2000명, 보병 5000명. 기욤의 배는 선두에 섰다. 모라, 뽕나무, 그의 아내 마틸다가 선물한 배. 돛대 꼭대기에는 기왕의 축복받은 깃발이 펄럭였다. 배는 어둠 속을 항해했다. 별빛 아래 북쪽을 향해 밤새도록 항해했다. 새벽이 오자 기욤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다른 배들이 보이지 않았다. 그의 배가 너무 빨랐다. 다른 배들을 앞질렀다. 기욤은 명령했다.
돛을 내려라. 정박하라. 다른 배들을 기다린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했다. 포도주를 마셨다. 침착함을 보이려고, 부하들을 안심시키려고. 곧 다른 배들이 나타났다. 하나둘씩, 수십 척, 수백 척. 함대가 다시 모였다. 그리고 다시 북쪽으로. 정오 무렵 해안이 보였다. 잉글랜드, 하얀 절벽, 페븐시. 기욤은 미소를 지었다. 마침내 오랜 기다림 끝에 그는 상륙 명령을 내렸다. 배들이 해변에 접근했다. 물이 얕았다. 병사들이 뛰어내렸다. 물속으로 허리까지 차는 물, 해변으로 달렸다. 저항은 없었다. 헤럴드의 군대는 북쪽에 있었다. 바이킹과 싸우느라. 남부 해안은 비어 있었다. 민병대는 이미 해산되었다. 수확 시즌이었으니까. 기욤의 상륙은 방해받지 않았다. 전설에 따르면 기욤이 배에서 뛰어내릴 때 넘어졌다고 한다. 모래에 손이 땅이 닿았다. 나쁜 징조였다. 병사들이 수군거렸다. 하지만 기욤은 빠르게 모래를 움켜쥐었다. 일어서며 외쳤다. 보라, 나는 이미 잉글랜드를 손에 쥐었다. 병사들이 환호했다. 나쁜 징조를 좋은 징조로 바꾼 것이다. 노르망군은 빠르게 전진했다. 페븐시의 간이 요새를 세웠다. 나무 울타리, 도랑, 그리고 거기서 헤이스팅스로 약 10km. 거기도 요새를 세웠다. 더 큰 것을. 그리고 기다렸다. 헤럴드를. 기욤은 주변을 약탈했다. 고의적으로. 마을을 불태웠다. 농장을. 백성들을 괴롭혔다. 왜? 헤럴드를 도발하기 위해서였다. 서섹스는 헤럴드의 영지였다. 그의 백장령. 자신의 땅이 불타는 것을 보면 헤럴드는 빨리 올 것이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그리고 기욤의 계산은 맞았다. 헤럴드는 빠르게 왔다. 너무 빠르게. 10월 10일 헤럴드는 런던에 도착했다. 북쪽에서. 그의 군대는 지쳐 있었다. 많은 병사들이 스탠퍼드 브리지에서 부상당했다. 일부는 죽었다. 하지만 헤럴드는 쉬지 않았다. 런던에서 그는 며칠만 머물렀다. 새로운 병력을 모았다. 남부의 파이어드. 하지만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았다. 북부의 백작들, 에드윈과 모르카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그들의 군대도. 그들은 풀포드에서 패배한 후 재건 중이었다. 헤럴드의 형제들이 조언했다. 거스와 레오프인. 형님, 기다립시다. 더 많은 병력을 모읍시다. 북부군을 기다립시다. 우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기욤은 도망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헤럴드는 거절했다. 아니다. 기욤은 내 땅을 불태우고 있다. 내 백성을 죽이고 있다. 나는 기다릴 수 없다. 자부심이었을까? 아니면 전략이었을까? 헤럴드는 북쪽에서 빠른 행군으로 상공했다. 바이킹을 놀라게 했다. 같은 전술이 노르만인에게도 통할 것이라 생각했을까? 혹은 단순히 화가 났을까? 자신의 땅이 약탈당하는 것을 보고. 어느 쪽이든 10월 12일 헤럴드는 런던을 떠났다. 남쪽으로. 그의 군대와 함께. 약 7,000명. 기욤의 군대와 비슷한 규모. 하지만 구성이 달랐다. 헤럴드에게는 하우스칼이 있었다. 정예 전사들, 왕의 근위대. 그들은 전문 군인이었다. 무거운 갑옷, 긴 도끼, 방패. 그리고 파이어드가 있었다. 민병대, 농부들, 상인들. 그들은 용감했다. 하지만 훈련이 부족했다. 장비도 부족했다. 일부는 가죽 갑옷만, 일부는 창만.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땅을 지키기 위해 왔다. 10월 13일 저녁 헤럴드의 군대는 칼드백 언덕에 도착했다. 헤이스팅스에서 북쪽으로 12km. 거기서 밤을 보냈다. 정찰병을 보냈다. 노르망군의 위치를 파악했다. 헤이스팅스에 준비되어 있다고, 기다리고 있다고. 헤럴드는 결정을 내렸다. 다음날 공격한다. 10월 14일 그는 유리한 지형을 선택했다. 셀라곤더. 헤이스팅스에서 북서쪽 좁은 능선. 양옆은 가파른 경사, 습과 습지. 기병이 공격하기 어려운 곳. 헤럴드는 방어 전술을 선택했다. 공격이 아니라. 그의 병사들을 언덕 위에 배치했다. 방패벽을 형성했다. 하우스칼이 중앙에, 파이어드가 좌우에. 왕의 깃발, 금빛 용과 싸우는 남자가 중앙에 섰다. 높이, 모두가 볼 수 있도록. 10월 14일 아침 해가 떠올랐다. 안개가 걷혔다. 그리고 계곡 너머에서 노르망군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기욤의 군대, 그들도 대열을 이루었다. 3개 부대로. 중앙에는 노르만인, 왼쪽에는 프르타뉴인, 오른쪽에는 프랑스인과 플랑드르인. 각 부대는 3개 줄로. 앞에는 궁수, 화살을 준비했다. 중간에는 중장보병, 칼과 창을 든. 뒤에는 기병, 말 위에 전사들. 기욤 자신도 기병대와 함께 있었다. 중앙에
양군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약 400m 거리.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침묵이 흘렀다. 새들이 날아갔다. 바람이 깃발을 흔들었다. 그리고 갑자기 노르만의 나팔이 울렸다. 전투가 시작되었다. 먼저 노르만 궁수들이 전진했다. 언덕을 향해 화살을 쏘았다. 수천 개의 화살이 하늘을 가렸다. 영국 방패벽을 향해 떨어졌다. 하지만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영국군은 높은 곳에 있었다. 방패로 몸을 가렸다. 화살 대부분이 방패에 박혔다. 노르만 궁수들이 후퇴했다. 이제 보병의 차례였다. 그들이 언덕을 올라갔다. 천천히. 갑옷이 무거웠다. 경사가 가팔랐다. 영국군은 기다렸다. 조용히. 그들이 가까워질 때까지. 그리고 갑자기 영국군이 고함쳤다. 아웃! 아웃! 나가라. 창과 도끼가 준비되었다. 노르만 보병이 방패벽에 충돌했다. 금속이 금속과 부딪혔다. 비명이 터졌다. 첫 번째 파도가 밀려왔다가 부서졌다. 노르만군은 밀렸다. 영국 방패벽은 너무 강했다. 하우스칼들은 거인처럼 싸웠다. 그들의 긴 도끼가 휘둘러졌다. 말도 베었다. 사람도, 갑옷도 뚫었다. 노르만 보병이 후퇴했다. 많은 이들이 쓰러진 채로. 이제 기병의 차례였다. 기욤의 가장 강력한 무기. 수백 명의 기사들이 말에 올랐다. 창을 겨누었다. 그리고 돌격했다. 언덕을 향해. 땅이 울렸다. 말발굽 소리에. 하지만 언덕은 가팔랐다. 말들이 느려졌다. 그리고 방패벽에 도달했을 때 영국 도끼가 기다리고 있었다. 말이 쓰러졌다. 기사들이 떨어졌다. 혼란이 시작되었다. 죽은 말들이 길을 막았다. 뒤따르는 기병들이 넘어졌다. 왼쪽 측면에서 브르타뉴 기병대가 무너졌다. 그들은 도망치기 시작했다. 언덕 아래로. 공포에 질려. 그리고 영국군 우익이 실수를 했다. 파이어드들이 방패벽을 떠났다. 추격하기 위해. 그들이 도망친다. 추격하라. 그들은 언덕을 내려갔다. 도망치는 브르타뉴인들을 쫓았다. 하지만 평지에서 그들은 취약했다. 기욤이 이것을 보았다. 즉시 반격을 명령했다. 노르만 기병대가 방향을 틀었다. 추격하던 영국군을 포위했다. 학살이 시작되었다. 평지에서 기병은 우세했다. 말이 빨랐다. 창이 길었다. 영국 바이어드들은 방어할 수 없었다. 그들은 베었다. 짓밟혔다. 일부는 도랑에 빠졌다. 익사했다. 수백 명이 죽었다. 해럴드는 이것을 보았다. 그의 우익이 무너졌다. 그는 재빨리 병력을 재배치했다. 간격을 메웠다. 방패벽을 복구했다. 하지만 손실은 컸다. 수백 명의 병사. 그들을 대체할 수 없었다. 예비군이 없었으니까. 전투는 계속되었다. 오전 내내 정오를 지나 오후로 노르만군이 공격했다. 또 공격했다. 또 기병 돌격, 보병 공격, 화살 공격. 하지만 영국 방패벽은 버텼다. 흔들렸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기욤은 좌절했다. 그의 병사들도 얼마나 많은 공격을 했는가, 얼마나 많은 기사들이 죽었는가. 하지만 영국군은 여전히 언덕 위에 있었다. 마치 바위처럼. 그러던 중 기욤이 말에서 떨어졌다. 말이 화살에 맞았다. 기욤이 땅에 쓰러졌다. 그의 주변에서 소문이 퍼졌다. 공작이 죽었다. 기욤이 죽었다. 노르만군의 사기가 떨어졌다. 일부는 도망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기욤은 죽지 않았다. 그는 일어섰다. 투구를 벗었다. 얼굴을 드러냈다. 그리고 소리쳤다. 보라! 나는 살아있다. 신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의 목소리는 전장을 가로질렀다. 병사들이 보았다. 공작이 살아있다. 다시 싸울 의지가 생겼다. 기욤은 새로운 전술을 생각해냈다. 브르타뉴군이 도망쳤을 때 영국군이 추격했다. 그리고 평지에서 학살당했다. 이것을 의도적으로 할 수는 없을까? 거짓 태가, 적을 유인하는 것. 그는 명령을 내렸다. 일부 기병대에게 공격하라. 그리고 도망치는 척하라. 적이 추격하면 돌아서서 베어라. 위험한 계획이었다. 거짓 태각은 쉽게 진짜 태각이 될 수 있다. 공포는 전염된다. 하지만 기욤은 위험을 감수했다. 노르만 기병대가 다시 돌격했다. 영국 좌익을 향해 방패벽에 충돌했다. 그리고 갑자기 후퇴했다. 도망치는 것처럼 혼란스럽게. 영국 좌익이 보았다. 그들이 도망친다. 추격하라. 또다시 영국 파이어드들이 방패벽을 떠났다. 언덕을 내려갔다. 도망치는 노르만인들을 쫓았다. 그리고 계곡에 도달했을 때 노르만 기병대가 돌아섰다. 창을 겨누었다. 돌격했다. 함정이었다. 또 다른 학살. 수백 명의 영국군이 죽었다. 기병에게 포위되어
베이고 짓밟혔다. 일부는 도망쳤다. 언덕으로. 하지만 많은 이들이 평지에 남았다. 영원히. 헤럴드의 방어선이 약해졌다. 양쪽 측면이 손실을 입었다. 이제 전선이 짧아졌다. 중앙의 하우스칼만 거의 온전했다. 하지만 그들도 지쳤다. 몇 시간째 싸우고 있었다. 갑옷은 무거웠다. 도끼를 휘두르는 것은 힘들었다. 오후 늦게 기욤은 최종 공격을 준비했다. 모든 것을 걸었다. 궁수, 보병, 기병을 동시에. 먼저 궁수들이 쏘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높이 쏘았다. 포물선으로. 화살이 하늘로 올라갔다. 그리고 떨어졌다. 방패 위가 아니라 뒤로. 영국군이 방패를 들어올렸다. 머리 위로. 화살을 막으려고. 바로 그때 노르만 보병이 돌격했다. 영국군은 두 곳을 동시에 방어해야 했다. 위에서 떨어지는 화살, 앞에서 오는 적. 혼란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한 화살이 떨어졌다. 높은 곳에서 포물선을 그리며. 그것은 영국 중함을 향했다. 왕의 깃발을 향했다. 그리고 한 남자를 맞췄다. 헤럴드를. 정확히 어떻게 헤럴드가 죽었는지는 논쟁거리다. 바위의 테피스트리는 화살이 그의 눈을 관통했다고 보여준다. 하지만 다른 기록들은 다르게 말한다. 기사들이 그를 베었다고. 여러 명이 동시에 그를 갈기갈기 찢었다고. 어느 쪽이든 헤럴드는 쓰러졌다. 잉글랜드의 왕이 죽었다. 은빛 용 깃발이 흔들렸다. 그리고 넘어졌다. 영국군이 보았다. 왕이 쓰러졌다. 공포가 퍼졌다. 왕이 죽었다. 헤럴드가 죽었다. 방패벽이 흔들렸다. 일부가 도망치기 시작했다. 헤럴드의 형제들 거스와 레오프인도 죽었다. 중앙에서 싸우다가 왕을 지키려다. 하우스칼들은 끝까지 싸웠다. 왕의 시체 주변에서 마지막 한 명까지. 그들은 맹세했다. 왕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그들은 맹세를 지켰다. 하지만 파이어드들은 달아났다. 농부들, 상인들. 그들은 전문 군인이 아니었다. 왕이 죽자 싸울 이유가 없었다. 그들은 무기를 버렸다. 도망쳤다. 숲으로, 어둠 속으로. 노르만 기병이 추격했다. 몇 킬로미터를. 도망치는 자들을 베었다. 하지만 밤이 되자 멈췄다. 어둠 속에서 추격은 위험했다. 숲이 있었다. 도랑이. 일부 노르만 기병들이 함정에 빠졌다. 말타일 포스, 사악한 도랑이라 불리는 곳, 가파른 계곡.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았다. 기병들이 떨어졌다. 죽었다. 밤이 되었다. 셀락 언덕은 조용해졌다. 시체들만 남았다. 수천 구의 시체. 헤럴드, 거스, 레오프인, 하우스칼들, 파이어드들, 노르만 기사들, 브르타뉴 병사들, 말들 모두 함께 섞여 있었다. 기욤은 전장을 걸었다. 심리했다. 하지만 어떤 대가로. 그의 군대도 큰 손실을 입었다. 수천 명이 죽었다. 부상당했다. 하지만 그는 이겼다. 헤럴드가 죽었다. 잉글랜드의 왕이 죽었다. 다음날 아침 기욤은 헤럴드의 시체를 찾았다. 신원 확인이 어려웠다. 너무 많이 훼손되었다. 하지만 마침내 확인했다. 헤럴드의 첩 에디스, 백조목의 에디스가 왔다. 그녀가 신원을 확인했다. 몸에 비밀스러운 표시들로. 기욤은 헤럴드를 묻게 했다. 처음에는 해변에, 바다가 보이는 곳에 조롱하듯. 그가 해안을 지키려 했으니 해안에 묻어라. 하지만 나중에 교회에서 항의했다. 그래서 헤럴드는 월섬 수도원으로 옮겨졌다. 적절한 장례를 위해. 헤이스팅스 전투는 끝났다. 하지만 전쟁은 아니었다. 기욤은 이겼다. 하지만 아직 왕이 아니었다. 잉글랜드를 정복해야 했다. 런던을 점령해야 했다. 대관식을 올려야 했다. 기욤은 천천히 전진했다. 해안을 따라 도버로. 그곳에 성을 점령했다. 캔터베리로. 대주교가 항복했다. 그리고 런던을 향해 돌았다. 하지만 직접 가지 않았다. 우회했다. 남쪽과 서쪽으로 템스강을 따라 길을 가며 그는 불태웠다. 약탈했다. 저항하는 마을을 파괴했다. 항복하는 마을을 용서했다. 공포와 자비를 동시에 사용했다. 그의 메시지는 분명했다. 저항은 죽음이다. 항복은 생존이다. 런던에서는 혼란이 있었다. 헤럴드가 죽었다. 이제 누가 왕인가? 일부 귀족들은 에드거 에델링을 왕으로 선포했다. 어린 왕자, 에드워드 참외왕의 조카의 아들. 하지만 그는 15세에 불과했다. 권력이 없었다. 군대도 없었다. 북부의 백작들, 에드윈과 모르카는 남하하려 했다. 런던을 돕기 위해. 하지만 기욤의 빠른 움직임에 막혔다. 그리고 그들 자신도 확신이 없었다.
정말 계속 싸울 가치가 있을까? 하나둘씩 귀족들이 항복했다. 먼저 캔터베리 대주교, 그 다음 윈체스터 주교, 런던의 귀족들, 에드윈과 모르카도. 그들은 기욤을 만났다. 버크햄스테드에서. 그리고 무릎을 꿇었다. 그를 왕으로 인정했다. 1066년 12월 25일 성탄절,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서 기욤의 대관식이 열렸다. 같은 장소에서 11달 전 헤럴드가 대관식을 올렸던 이제 기욤이 왕관을 썼다. 잉글랜드의 왕이 되었다. 기욤 1세. 하지만 정복은 끝나지 않았다. 저항이 계속되었다. 북부에서, 서부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기욤은 가혹하게 진압했다. 특히 북부, 1069년에서 1070년 북부의 유린, 기욤은 요크를 불태웠다. 농장을, 마을을, 식량을 파괴했다. 기근이 왔다. 수만 명이 굶어 죽었다. 1070년경 저항은 대부분 끝났다. 기욤의 통치가 확립되었다. 앵글로색슨 귀족들은 대부분 쫓겨났다. 땅을 빼앗겼다. 노르만 귀족들이 그들을 대체했다. 기욤의 동료들, 함께 싸운 기사들. 언어가 바뀌었다. 궁정에서는 프랑스어를 말했다. 법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영어는 농민의 언어가 되었다. 이중 언어 사회. 지배자는 프랑스어, 피지배자는 영어. 법이 바뀌었다. 노르만 봉건제가 도입되었다. 왕이 모든 땅의 소유자다. 귀족들은 왕의 봉신이다. 기사들은 귀족의 봉신이다. 엄격한 계층구조. 성들이 세워졌다. 전국에 돌로 만든 성. 앵글로색슨 시대에는 거의 없었던 것. 문화가 바뀌었다. 건축, 예술, 문화. 노르만 양식이 들어왔다. 로마네스크 교회들, 두꺼운 벽, 둥근 아치, 거대한 탑들. 영국의 풍경이 바뀌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바뀐 것은 아니었다. 영어는 살아남았다. 비록 프랑스어 단어를 많이 흡수했지만 앵글로색슨의 법과 관습도 일부 남았다. 보통법의 기초, 배심원 제도. 이것들은 노르만 정복을 넘어 살아남았다. 그리고 1070년대가 되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정복자들이 정복당하기 시작했다. 문화적으로. 노르만 귀족들이 잉글랜드에 정착했다. 영국 여성들과 결혼했다. 자녀들은 두 문화에서 자랐다. 세대가 지나면서 그들은 더 이상 노르만인이 아니었다. 앵글로 노르만인이었다. 새로운 정체성. 기욤 자신은 1087년에 죽었다. 프랑스에서. 낙마사고로. 60살. 그는 노르망디에 묻혔다. 캉의 생테티엔 수도원에. 그가 세운 수도원. 하지만 그의 유산은 잉글랜드에 남았다. 영원히. 노르만 정복. 1066년. 한 해. 3번의 침공. 2번의 전투. 1번의 왕조 교체. 잉글랜드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히 왕이 바뀐 것이 아니었으니까. 사회 전체가 바뀌었다. 언어가, 문화가, 법이, 정체성이. 만약 헤럴드가 헤이스팅스에서 이겼다면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잉글랜드는 스칸디나비아 세계의 일부로 남았을까? 프랑스어가 영어에 들어오지 않았을까? 영국이 나중에 노르망디와 프랑스의 영토를 가지지 않았을까? 100년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지만 헤럴드는 지지 않았다. 기욤이 이겼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오늘날까지 이어진다. 영어는 게르만어이지만 프랑스어 어휘의 절반을 가지고 있다. 왜? 노르만 정복 때문이다. 영국 귀족들은 프랑스식 칭호를 가진다. 공작, 백작. 왜? 노르만 정복 때문이다. 영국의 법 체계는 대륙과 다르다. 보통법, 판례 중심. 왜? 앵글로색슨과 노르만 전통이 섞였기 때문이다. 영국 왕실은 천년간 프랑스와 복잡한 관계를 가졌다. 때로는 적, 때로는 동맹. 항상 얽혀 있었다. 왜? 노르만 정복이 그들을 연결했기 때문이다. 셀락 언덕, 그 작은 능선. 1066년 10월 14일. 하루, 10시간의 전투. 하지만 그 하루가 천년을 바꿨다. 한 왕이 쓰러지고 다른 왕이 일어섰다.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앵글로색슨 잉글랜드는 죽었다. 노르만 잉글랜드가 태어났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영어라고 부르는 언어를 말할 때, 영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는 사실 그날의 메아리를 듣고 있는 것이다. 1066년 10월 14일 헤이스팅스 전투로 역사가 바뀐 날. 헤럴드의 마지막 생각은 무엇이었을까? 화살이 그를 관통했을 때, 혹은 칼이 그를 베었을 때 후회했을까? 더 기다렸어야 했다고, 북부군을 기다렸어야 했다고, 아니면 자랑스러웠을까? 끝까지 싸웠다고,
자신의 땅을 지키려 했다고. 기욤의 첫 생각은 무엇이었을까? 승리를 확신했을 때 안도였을까? 기쁨이었을까? 아니면 이미 다음 단계를 계획하고 있었을까? 런던을, 대관식을, 통치를.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들은 오래전에 죽었다. 1000년 가까이 전에.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살아있다. 우리의 언어에서, 우리의 법에서, 우리의 문화에서. 그들은 우리가 누구인지 만드는데 도움을 주었다. 역사는 만약으로 가득하다. 만약 바람이 바뀌지 않았다면, 만약 헤럴드가 더 기다렸다면, 만약 화살이 빗나갔다면. 하지만 역사에는 만약이 없다. 일어난 일만 있다. 그리고 일어난 일은 기욤이 이겼다는 것이다. 노르만 정복. 어떤 이들은 그것을 재앙이라 부른다. 앵글로색슨 문화의 파괴. 어떤 이들은 그것을 기회라 부른다. 새로운 아이디어의 유입. 진실은 아마도 중간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역사는 단순하지 않다. 좋음과 나쁨으로 나뉘지 않는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그것은 중요했다. 엄청나게 중요했다. 1066년. 없이는 오늘날의 영국을 상상할 수 없다. 오늘날의 영어를 상상할 수 없다. 그 해가 모든 것을 바꿨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두 남자가 있었다. 헤럴드와 기욤. 왕과 정복자, 패배자와 승자. 둘 다 용감했다. 둘 다 야심차 있었다. 둘 다 자신이 옳다고 믿었다. 하지만 역사는 승자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욤을 정복왕이라 부른다. 헤럴드는 단지 헤럴드로 남았다. 마지막 앵글로색슨 왕. 셀락 언덕은 오늘날도 존재한다. 조용한 곳, 녹색 언덕. 양들이 풀을 뜯는다. 관광객들이 방문한다. 기념비가 서 있다. 그곳에서 헤럴드가 쓰러졌다는 표시. 하지만 정확한 위치는 아무도 모른다. 전투가 너무 혼란스러웠다. 너무 오래전이었다. 하지만 어쩌면 정확한 위치는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한 세계가 끝났다. 다른 세계가 시작되었다. 피와 용기와 야망으로. 그리고 그 결과는 오늘날까지 우리와 함께한다. 이것이 노르만 정복의 이야기다. 1066년의 이야기, 두 왕의 이야기, 한 전투의 이야기, 그리고 1000년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 역사는 계속된다. 하지만 어떤 순간들은 다른 순간들보다 더 중요하다. 헤이스팅스는 그런 순간 중 하나였다. 세상을 바꾼 하루.